안녕하세요. 황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글의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글을 구성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집의 설계도를 갖다가 만드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훌륭한 글이 나오려면은 이 집의 설계도가 아주 짜임새가 있고 탄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래서 글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네. 예, 말씀해 보시죠. 네, 자연적 구성, 논리적 구성, 단계적 구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자연적 구성과 단계적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논리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글을 쓰는데 어려운 점은요, 이제 주제에 맞춰서 쓰기도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쓰라고 하니 그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먼저 써야 하는지, 내용을 먼저 쓰고 주제를 정해야 하는지 그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는 그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내용이 많은데요. 막상 글을 써보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을 다 쓰고 나면 글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보셨죠? 네. 우리가 흔히 논리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아이들은 논리학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이란 그 자체는 생각한다는 그러한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유치원생들이 여러 명이 탔어요. 그런데 그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옷을 좀 춥게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아침 좀 쌀쌀했거든요. 그런데 1층에 내려왔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옷을 좀 더 입고 와라. 우리 밑에 기다리고 있을게.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래요. 왜 그래요? 날씨가 추우니까. 자, 유아 아이들은 논리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날이 추우니까 뭐예요? 옷을 더 입어라. 이 인과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연역적인 생각도 아이들 참 잘해요.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있는데, 보면 말이죠. 있다 없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7살짜리 막내가 하나님이 있지,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부모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잖아. 걔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뭐예요? 이름이 있다. 하나님도 뭐예요?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건 아주 연역적으로. 이렇게 논리학을 안 배운다 하더라도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인과적이거나 연역적이거나 기납법적인 이러한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은 논리학은 어떤 어렵고 그다음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논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데 있었어요. 일단 논리적이라는 자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어떤 출발을 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논리적 구성의 개념을 한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 구성이라는 자체는 말이죠. 글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의 관계가 논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엮어가는 걸 우리가 논리적 구성이라 그래요. 대개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개념들이 보면은 논리적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상위 개념이 있고 어떤 것은 하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위 개념을 위로 올려놓고 하위 개념을 나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위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상위 개념을 밑에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구성이라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라서 이제 글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하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대개 보면 말이죠. 상위 개념, 즉 일반 논리를 상위 개념이라 그래요. 일반 원리, 즉 상위 개념이 위에 있고 하위 개념, 즉 특수한 사례가 아래에 놓이는 걸 우리가 연역적 구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위 개념인 특수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그 밖에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보편적인 일반 원리를 제시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기납적 구성이라고 그러고요. 인과적 구성은요,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되는 것, 크게 세 가지, 연역적 구성과 기납적 구성과 인과적 구성. 이게 논리적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연역적 구성에서 보면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제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인간형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주제가 아마 여러분들에 따라 다 다르겠죠. 내가 좋아하는 인간형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형을 난 좋아한다. 다 다를 수 있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그런 인간형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자,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죠.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인간형 혹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제를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특수한 사람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철수라고 가봅시다. 자, 철수는 제 힘으로 학비를 혼자서 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철수는 자기 계획은 반드시 뭐예요? 실천한다. 또 철수가 북극 탐험대에 참가를 했는데 남보다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의지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 그런 세 가지 사항이 바로 뭐예요? 철수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뭐예요? 사람을 제시해서 이러한 주제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글 같은 무슨 글이 되겠냐면은 바로 뭐예요? 즉 일반 원리가 앞서 있고 그다음 일반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뭐예요? 특수한 사례들을 쭉 제시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연역적 구성 방법이다. 그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납적 구성을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특수한 사례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일반 원리를 제시하겠죠. 하나 예를 들어 우리 독서와 관련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량. 자,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량은 한 달에 50.4%가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자, 성인 가운데서도 직장인의 뭐예요? 독서량 넣을 수 있겠죠. 자, 직장인의 독서량은 한 달 평균 1.7권에 불과하고 책 구입비가 10,000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주부. 자, 우리나라 주부의 월 평균 독서량은 0.8권. 이게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부들은 여가 시간을 독서보다는 TV 시청과 이웃과 어울리는데 더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나라의 성인과 직장인 주부라고 하는 뭐예요? 특수한 사례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일반 원리를 추출해내겠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들었을까요? 독서량이 적으니까 뭐예요? 독서를 많이 하자. 좀 더 여가 시간을 독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쪽으로 얘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특수한 사례를 들었겠죠. 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기납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인 구성 방식과 하나를 더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죠. 자, 지금 우리가 환경 오염과 심각하잖아요. 그 문제 갖고 잠깐 다뤄보도록 하죠. 자, 지구 온난화와 자연재해라고 하는 생각해 봅시다. 자연재해.
자, 우선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냐면은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석탄 같은 거 있죠.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지구 온난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말이죠.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함으로써 이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지구가 뭐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서 온난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그 온실 효과라 그래서 뭐 빙하가 녹는 어쩌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지구의 온난화가 결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죠. 이게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는데 어떤 것의 원인이 되냐면요. 자연 재해. 그렇죠.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인과적 구성에서 주제가 지구 온난화와 자연 재해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냐면은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함으로 해서 말이죠. 그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지구 온난화가 돼서 결과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되면 그 뭐예요? 해수면이 올라간다, 빙하가 녹는다 해서 그 기후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지구 곳곳이 지금 자연재해를 입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로 볼 때 원인과 결과, 이 결과가 또 새로운 원인을 제공하고 또 다른 뭐예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관계되겠죠. 이런 식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인과적 구성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구성이라는 자체가 따로 더 논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제를 어디에 놓고 어디에 놓을 것인지 원인 결과 어떤 것인지 이걸 따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갖다 뒤에 들 것인지 안 그러면 예를 먼저 쭉 제시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설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그 논리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구성을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뭐예요? 훈련하다 보면은 사고 체계도 논리적이 될 뿐만 아니라 거래 구성도 논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모든 사고의 기본으로 꼽히는 논리. 흔히 논리적이라 하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을 구성할 때 논리는 빠질 수 없다고 하죠. 그럼 논리적 구성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만드는 조소에 비교해보죠. 조소의 뼈대가 잘 갖춰졌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죠. 구성이라는 것도 글에 있어서 마치 조소에 있어서의 철사나 나무 젓가락처럼 뼈대를 이루어서 균형 갖춘 글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논리적 구성을 잘하게 되면 글쓰기 능력은 물론 사고력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논리적 구성은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활 속에서 쉽게 구성하기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하나는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스크립을 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략간략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하나는 신문 사설의 내용을 읽고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활동은 여러분이 구성하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예쁜 그릇에 담아야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글에도 논리적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잘 보셨죠? 네. 이게 논리란 것은 사실 모든 사고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 물론 또 글을 쓸 때도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타고난 능력이에요, 사실은. 지식 이전에 능력인데, 하지만 이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능력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타고났다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집에서 자녀들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한번 이번 시간 다뤄보도록 하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 가지의 그 판이 있죠. 첫 번째 보면 이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 논리일 것 같아요. 특수한 사례일 것 같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일반 원리죠. 그렇지. 일반 원리인데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떤 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예가 있는지요? 자, 불을 사용할 줄 안다. 이건 아마 다른 동물과 뭐예요? 다른 점이겠죠.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지 못하니까 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죠. 이게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도 흔히 말을 하는데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 안다. 이게 하나이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특수 사례, 하위 개념으로서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 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나아보는 어느 건지. 자,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그렇죠. 도구를 사용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자꾸 개량도 해나가고 그러죠. 그 과학이 발달하고 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하고 이 주제로 글을 쓸 때 이러한 하위 개념의 사례를 쭉 제시해 나가면 논리적인 형성이 되겠죠.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구성이라고 했던가요? 연역적 구성이라 그러죠. 흔히 보면 이걸 갖다 문장으로 쓸 때는 이걸 두 갈씩 문장이라 그래요. 두 갈씩 글이라 그래요. 머리 두자니까 제일 위에 그 글의 일반 원리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특수한 사례들을 제시 쭉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글을 연역적인 구성의 글을 우리가 두 갈씩 문장, 두 갈씩 글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성공을 하려면 독서를 열심히 해야 한다. 독서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일반적인 원리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독서를 열심히 한 사람들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수 사례가 위로 올라가고 일반적인 뭐예요? 원리가 밑에 내려와 있는 경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록펠러, 포드, 카네기 등은 모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죠.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렇죠? 록펠러, 포드, 카네기는 뭐예요? 독서광이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성공을 하려면 독서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거는 이거 반대로 특수한 사례가 먼저 제시되고 그 사례를 갖다가 모아서 뭐예요? 일반적인 원리를 추천해낸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구성이라는가요? 기납적 구성. 그렇죠. 자, 요거는 꼬리에 주제가 있으니까 미괄식, 그 꼬리 밑자 썼어 말이죠. 미괄식 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질 오염과 대책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질 오염과 대책이면은, 자,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로 쭉 이어질 것 같죠. 자, 그것은 제일 먼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뭘까 한번 봅시다. 뭡니까? 여러 가지 세제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원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농약이나 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배수구로 흘러나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환경오염은 좀 폭이 넓고요. 좁은 개념으로. 수질오염, 특히 농약과 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모두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서 오염이 되겠죠. 그렇죠.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자, 이런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이게 다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의 원인이 결과가 이런데 이게 다시 원인이 돼가지고 바로 뭐예요? 강물의 오염이 심각하다 되겠죠. 그렇죠. 자, 강물의 오염이 심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수돗물이나 이런 거 불신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책 마련이 뭐예요? 시급하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과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크게 이제 논리적 구성의 세 가지 구성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긴 거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설계도처럼 이렇게 그 일반 논리를 위에 제시하고 특수사를 밑에 제시하고 안 그러면 반대로 특수사를 위에 아래 원인과 결과 이런 식의 틀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요. 아이들의 논리적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뭐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요. 아이들 논리적 구성이라는 자체가 아까 그 얘기도 좀 아이들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가 논리를 모르는데 어떤 논리 구성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논리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논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모님들이 저렇게 좀 만들어서 딱 지우고 이렇게 뜯어서 하든지 좀 한번 훈련 한번 시켜보세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 아까 제가 유아 예를 들었잖아요. 유아 예를 들었을 정도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저런 틀을 갖고 훈련을 시키면요. 논리적 사고체계. 근데 이거 재밌는 건 이거는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연역적, 기납적인 글을 쓰느냐, 두 가지씩, 미가지씩 쓰느냐, 그 사람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먼저 말하는 습관이 자기가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예를 잔뜩 써놓고 마저 결론낸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납적이다, 연역적이다 하는 것은 어떤 구성 방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모두 다 논리적 구성으로서 알맞은데 이야기 내용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저 글쓰기 구성을 갖다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논리적 구성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사람의 그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그 일반적인 명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기도 나왔지만은요. 그런데 생각하는 자체가 가장 기본의 논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타고난 능력, 논리적인 사고는 원래 타고난 능력이에요.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타고난 능력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주는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집안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토론할 때나 사실은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들은 그에 적합한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끌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런 어떤 설계도적인 차원, 뼈대를 추려서 한번 놓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충분히 논리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논리적 구성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무슨 구성이 있다고 그랬죠? 예, 연역적 구성이 있다. 연역적 구성은 어떤 논리 관계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예, 일반적인 원리가 먼저 앞서 있고 일반적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특수한 사례를 제시한다. 그렇죠. 그런 식의 글을 무슨 식 글이라는 그랬죠? 두갈식, 머리 두자. 그러니까 그 일반 원리가 머리에 있다 해서 머리 두자 두갈식 그 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납적 구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예,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 뭐 카네기, 록펠러, 뭐 포드는 성공한 사람이다. 카네기, 록펠러, 뭐 이런 사람 다 구체적인 특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얘가 독서광이었다. 그러니까 일반 원리는 뭐예요? 모름지기 성공하려면 독서를 말했는데 이렇게 끌어내려온 거죠. 요거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론이 제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꼬리 밑자를 써서 이걸 우리가 무슨 식 글이라 그러는데죠? 미괄식 글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원인이 돼서 반드시 뭐예요? 결과가 있고. 근데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또 새로운 원인을 제공한다 그랬죠. 새로운 원인이 제공되면 다시 뭐예요? 또 결과가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와서 농약이나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뭐예요? 그 지하수라든지 하천이 뭐예요? 오염이 된다. 하는 결과고. 지하수 하천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 또 결과인 동시에 또 새로운 원인이 돼서 뭐예요? 거기에 강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 강물이 뭐예요? 오염됐다는 또 새로운 결과를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강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예요? 생활용수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수질 오염에 대한 뭐예요?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려운가요? 별 어렵지가 않죠. 다만 이제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의 내용의 양이 많아서 특수 사례가 많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은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뼈대가 바로 저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틀을 갖고 그 아이들의 그 글쓰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아이들이 일단 아이들 저런 글쓰기 틀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갈식, 두갈식이다,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미갈식이 어떤 문장이 아이들 이렇게 외워요. 미갈식은 결론이 밑에 있는 게 외우기만 하고 두갈식 위에 있는 거 외우기만 하는데 외우던 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연역적 구성하고 두갈식 글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예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납적 구성과 미갈식 문들도 마찬가지고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어떤 단편 지식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저런 사고의 틀, 논리적인 구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아이들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요. 마치 뭘 자기가 답을 찾아갈 때 약도를 갖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읽기뿐만 아니라 미갈식 구성으로 써져 있는 글이나 두갈식 문장 써져 있는 글을 갖다가 파악할 때도 어느 것이 주제라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는 구조가 연역적 구성이니까는 주제가 어디 있다. 위에 바로 가야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 이 글을 쓰고 이 글의 저자가 말하자면 뭐 어디 있을까 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미리 밑에서 할 거죠. 또 인과관계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의 결과가 어떤 면에서 났느냐. 그 관계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구성이라는 자체는 논리란 말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자, 논리는 생각하는 인간이면 모두가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대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요. 논리적 구성 외에도 혹시 국어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그 무릎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돌아와서 질문을 좀 남기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거 남기시면은 꼭 제가 답변을 좀 더 이번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